부부가 양일간에 그 같은 제목으로 선고를 받는 것도 아마 건국 이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판결 형량이 높다고 봐야 할지 낮다고 봐야 될지 그 부분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그 범죄 사실에 맞게 합당하게 선고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김혜경 씨 측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판례 추세는 항소심에서 양형 변경을 잘 안 합니다.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네. 그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기계적으로 감형하는 것이 거의 많이 줄어든 추세예요. 그럼 일단 150만 원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단 150만 원은 깔고 간다.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제 한 가지 변수라면 네. 김혜경 씨가 2심에 가서는 네. 그동안의 범행을 부인했던 입장을 바꿔서 네. 범행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네. 그건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김혜경 씨가 어제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죄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이지 실제로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일부예요. 네. 빙산의 일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한 2천여만 원 얘기되는데 뭐 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3만 원 정도를 네.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뭐 전현직 의원 배우자 예. 등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적 유용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제 선고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내가 공모해서 같이 한 게 맞다라고 인정되는 순간 나머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사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는 100%가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도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은 양형이 변경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반성이라도 해야 줄어드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반성을 해도 사실은 1심에서 150만 원이 나왔으면 항소심에서 양형 변경을 해도 낮춰도 한 100만 원? 그러니까 선거권,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는 네. 그 100만 원 미만으로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결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그 야권 지지자들의 하는 얘기가 10만 4천 원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변호사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중에 공소시효 남은 거 일부분 확인한 것부터 일단 기소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받아들여야 누차 돼요.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선거법과 법원의 판례는 네, 돈을 써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것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금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대가성이나 편의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뉴스캐비넷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거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차만 공짜로 태워줘도 공직선거법상 처벌받아요. 그렇죠. 예, 그 기부행위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밥을 사줬으면 그것도 후보 배우자가 네. 직접 그러면 이건 벌금 100만 원이 넘는다고 봐야죠. 법원이 정확하게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그 차 타고 이렇게 투표 좀 도와드린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처벌을 받는데 야, 하물며 이렇게 금품을 건넨. 예. 그리고 어제 판결의 의미에 관해서 제가 서두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예. 그동안에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네. 했고 사실은 원래 공무원으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직장도 못 다니고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원래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다가 네. 전화 연결을 했더라고요. 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조명현 씨가 작년 10월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죠. 그렇죠.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재명 그 대표를 향해서 일가를 날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편해지시길 바란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공익신고한 지는 더 오래됐고 네. 그랬는데 조명현 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시작됐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 조명현 씨 얘기 간단히 저희가 좀 하자면은 제가 3일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3일 전에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지금도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몸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거기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근데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있고 그 관련된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그런 사람이면은 그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 수호하는 그 진영에서는
이런 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김혜경 씨 그 판결 워딩을 보니까 상당히 좀 법원이 좀 세게 좀 워딩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던데요. 예. 기본적으로요. 예. 그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좀 그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제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도 김혜경 씨가 그동안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럿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내 손으로 결제를 안 했으면 그걸 누가 했다는 겁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누가 결제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소연 씨가 그렇게 결제를 한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법원이 어제 그 판결문에서 짚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를 하면서 기소 대상이 된 이 중식당에서 있었던 그 한 네. 번의 모임만 본 게 아닙니다. 네. 다른 모임의 결제 내역들도 심지어 그 식당의 포스기 내역까지 조회를 해가면서 확인했죠. 왜냐하면은 그 증인으로 나왔던 그 모 중진 국회의원의 배우자, 우리 뭐 이제 누군지 아이 뭐 우원식 의장이잖아요. 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보도도 됐어요. 그분이 나와서 예. 그 다른 식사 그 이력에 관해서도 뭐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현금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니 그때도 없더라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배소연 씨가 이렇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대신 결제를 하고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반복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 번의 모임만 실수로 그렇게 잘못 결제됐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배소연 씨는 이미 그 징역시효의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김혜경 씨가 이 사건에서는 배소연 씨 탓으로 돌리면서 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그동안의 입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준엄하게 질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불러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누가 돈을 낸지 모른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또 많은 법조계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김혜경 씨가 뭐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주의를 하고 뭐 절대 내 밥값에 대해서만 결제하고 뭐 남들 밥값은 결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배소연 씨가 자기가 잘릴 그 위험을 안고 그 자신이 수행하는 대상의 의사에 반해서 네.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없죠. 그걸 어제 재판부가 지적을 한 것이 그렇게 해야 될 만한 뭐 동기나 유인이나 이익이나 이런 게 없다는 지적이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책임 전가를 안 하고 그냥 인정을 했으면 형량이 더 낮았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법조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성하고 네. 인정하는 전략으로 갔으면은 150만 원보다는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100만 원 밑으로 혹시 90만 원이 가능하지도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인정하는 순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배소연 씨와 평소에 공모해서 그렇게 그 법인카드 유용이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전략을 취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김혜경 씨 본인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저기 청담동 일제 샴푸 이런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제도 그 조명현 씨가 그 에르메스 화장품인가요? 향수인가? 뭐 그것도 그것도 경기도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이재명 대표까지도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또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에게 또 불이익이 있느냐 그 부분이 또 이제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단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뭐 김혜경 씨가 출마를 할 일은 없을 테니까 피선거권이야 크게 의미가 없다 손 치더라도 자 선거권이 없어지면은 선거 운동을 못 해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만약에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처벌받아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관해서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반드시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그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입니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제 판결이 나왔으니까 633 원칙대로 하면 김혜경 씨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내년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이제 5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거예요. 벌금 150만 원으로 그대로 확정이 되면. 네. 그러면은 자 어떤 선거들에 투표를 할 수 없느냐? 일단 2026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 2030년 총선까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진이 같이 못 찍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표하는 보통은 사진. 네. 보통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함께 나란히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서 네. 다 이제 언론이 보라고 사진을 찍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풍경은 불가능하다. 근데 저는 그런 풍경은 꼭 이 판결 때문에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어차피 출마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자연스럽게 이 뒤에 이재명 대표 오늘 네. 그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꼭 이 판결 때문에만 그런 풍경이 없어지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김혜경 씨 판결로 또 새로운 수사에 또 물꼬가 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소고기, 네. 과일 같은 그런 법카 유용에 대해서도 또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를 뭐 물꼬가 많이 튀었다는 관측이 있고 그 두 번째로는 또 그 80억 그 배소연 씨의 그 80억 재산 형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든 좀 어떻게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아마 지금 국세청에서 내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맞아요. 같은데 예. 이게 지금 그 배소연 씨가 공무원 생활하고 등등등 해서 네. 그 세전 그러니까 원천징수 떼기 전입니다. 네. 세전 소득을 합해도 4억 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그 아, 국정감사 네. 때 공개를 한 자료인데 4억 원이 채 안 되는데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억 원대 중후반 된다고 네. 해요. 지금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게 다 해서 80억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게다가 뭐 9억 5천만 원 주고 아파트 살 때는 네. 대출도 하나도 안 받고 야. 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물론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네. 했을 수 있어요. 적법하게. 근데 네. 그렇다면 그럼 증여세는 냈는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에 예.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혹시 차명재산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금 출처가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예. 그 우리나라 국세청의 그 자금 출처에 관한 파악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아우 잘하죠. 예. 변호사를 해보니까 뛰어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재산 얘기하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네. 대출 얘기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관련해서 좀 다루기 전에 바로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먼지 태우기 희생 제물이다. 해경아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글을 올렸던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우리 그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을 네.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저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같이 저기 나옵니까? 있습니다. 나오죠? 예, 예. 그 맨 밑에 보면은 그 끝부분에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숨이 턱 막힌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혹시 그 아랫부분 있나요? 예, 그건 없나요? 저게 저 부분인 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예. 지금도 예. 뭐 숨이 턱 막힌다 뭐 그런 예, 예. 표현이 있는데 예.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심경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속고대죄하면 숨이 턱 막히기까지는 않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네.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고요. 사랑한다 이 글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 김문기 씨 아내분, 김문기 씨 아내분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한다 미안하다고 뭐 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문기 씨 아내분이 문기 씨는 얼마나 많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이 모욕감과 모멸감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요? 모욕감과 모멸감 어떤 말로도 표현 안 되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김문기 씨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선거법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재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예, 김문기 씨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김문기 씨 영상 보고 오셨는데 그 김문기 씨가 등장하는 그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건이 4건인데 그 중에 드디어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건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99일, 800일 만에 선고가 되는 건데 예. 1심이에요. 예. 너무 오래 걸렸죠. 지난번에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지연이 됐는지는 제가 9월 20일에 이 유튜브에 나와서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만 4번을 하면서
거의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죠. 633 원칙에서 그 6을 거의 다 소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판 준비기를 4번이나 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렇죠. 그 사건에서 지금 공판 준비기를 3번을 했고 네. 네 번째가 이제 기일 지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재판 지연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질타를 했는데 처음은 아니에요. 선거법 사건 때도 이렇게 해서 4번을 공판 준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9번 기일 변경되고 한 번은 이재명 대표가 못하겠다고 해서 연기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10번을 기일 변경하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오후 2시 반에 네. 선고를 합니다.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에서 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상당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런 재판 처음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또 왜 이렇게 다른 재판이 이제 지연이 됐었냐 그런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런지 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네, 뭐 기록이 다 복사가 안 됐다 처음에는 뭐 그런 경우는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기록을 등사를 다 한 다음에는 기록이 방대해서 아직 다 숙지가 안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변호인이 총 9곳입니다. 네, 그러면 기록도 나눠서 복사하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지연 전략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예.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1심 선고를 하는데 예상되는 결과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부분 궁금해하고 혹시나 제 댓글도 보니까 오늘 판사님이 혹시나 뭐 약간 그런 판결 내리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강규태 판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솔직히 말해서 좀 허비를 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님들이 혹시나 좀 압박을 받아갖고 좀 약간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섰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판부가 굉장히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지금 민주당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뭐 네. 장외 집회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서명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은 지금 선고 당일인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맞아요. 서초동 그 중앙지법 코앞에서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네. 집회 신고도 다 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은다고 하고 민주당은 그 출입 기자들에게 버스 타고 거기 서초동 올 수 있도록 지금 버스 대절한다고 안내 문자 예. 또 보냈어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사건의 내용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이런 겁박에 굴복하는 게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네. 그 재판부는 법관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직업적 자존심도 강한 집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법원을 겁박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걸 판결문으로 말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됐고 판결문을 통해서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판결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형량을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일단은요, 예. 이게 무죄가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쭉 풀어드리면 오늘 이제 2시 반부터 많은 분들이 뭐 그 뉴스는 새로 고침하시고 유튜브는 켜놓고 뭐 이렇게 하단에 자막에 뭐 뜨는지 막 보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뉴스 속보는 아마 한 3시쯤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쭉 그 읽을 아마 뭐가 하단에 계속 흘러가긴 네. 할 거예요.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그 기자님들이 네. 뭐 그 타이핑해서 보고 출석.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나올 텐데. 네. 일단은 공소장 순서대로 하면은 지금 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엔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김문기 몰랐다 부분이 앞에 있고 네. 그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뭐 직무유기 등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한 거다. 네. 협박받아서 한 거다. 그렇죠. 네. 라고 하는 부분이 뒤쪽에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백현동입니다. 백현동. 왜냐면은요, 백현동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했다라고 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를 빠져나가기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 빼박이다. 제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렇구나. 예. 이거는요,
어떻게 봐도 명백하게 허위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 공문이 남아 있어요. 저 그렇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뉴스 캐비닛에서 9월 20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결심하던 날 아침에 나와서 해설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받을 때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잖아요. 네. 일단 판례를 미리 준비해 왔어요. 네. 매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왜 이미 판넬이 준비돼 준비돼 있어요. 그 네. 판례를 준비를 해와서 당시 이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지금은 혁신도시법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을 이전을 하면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네. 이제 국토부가 명하면은 그 시도의 관리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걸 거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은 국토부에서 직무유기 등등으로 뭐 협박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용도 변경을 했노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협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압박이 아닙니다. 협박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공문이 명백하게 남아 있거든요. 성남시가 그 국토부에 조회 공문 보냈었어요 그때 이 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뭔가 그 부지를 좀 조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냐, 네. 그 다음에 뭐 용도 변경하라는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식품연구원 지금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있는 그 부지에 관한 용도 변경 어쩌고는 그거는 성남시가 적입한다는 사항이다. 네. 공문으로 명백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국토부 공무원들,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선거법 사건에서 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건이고 어떻게 해도 이거를 어떻게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네. 그 밖 그 인사들이 됐든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늘상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해요. 김문기 몰랐다. 이건 인지의 영역이고 행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니고 내 기억, 주관적 기억의 영역인데 어떻게 이걸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을 하냐? 그럼 기억력 나쁜 사람은 다 처벌 받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쟁점을 흐려요. 제가 그 이야기도 잠깐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근데 백현동 얘기는 유난히 안 해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허위사실이어서 그래요. 네. 우리가 그 없었던 걸 있었다고 하면은 허위사실 공표 처벌 받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총선이나 시장 선거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이제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어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뭐 이런 걸 약속받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허위사실인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죠. 처벌을 받는데 그런 거는 없는 걸 있다고 해서 처벌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토부는 협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사실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판결문에서 그거 어떻게 로비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무려 4단계나 듣도 보도 못한 종상향을 하게 되는지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실 때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서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김문기 몰랐다. 몰랐다. 이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번 그렇게 해서 이거 기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려 8일 동안 2021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4개 방송사. 맞아요. 첫날은 네. SB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예. 세 번째는 KBS 더 라이브, 네 번째는 채널A에서 특집 편성한 이재명의 프로포즈. 네. 까지 가서 이거를 계속 나는 시장 재직 당시에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월 21일이 아까 저희가 본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의 기일입니다. 맞아요. 하루 다음 날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자꾸 이걸 민주당에서는 말을 뭉뚱그려서 그 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질문을 뭘 받았는지 우리 한번 네. 봅시다. 제가 오늘은 선고 날이기 때문에 어제 그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꺼내서 전문을 한번 다시 읽었어요. 거기 보면요 정확하게 그 워딩들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도 유튜브로 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바꿀 수가 없는 워딩들이거든요. 네.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출연한 그 뉴스 브리핑에서 앵커가 물어봅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평소에 그 사람과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건 주관적인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기 처장은 그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시장 재직 중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소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김문기 처장과 어떻게 2009년에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만났고 뭐 무슨 회의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시장으로서 어떤 업무상 보고들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그 언론에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뤘잖아요. 호주, 뉴질랜드 같이 해외여행 가고 네. 가서 골프 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보고받은 내용들도 쭉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기 위해서 나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 영역이 아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SBS에서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요. KBS 더 라이브에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네. 자,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네.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내가 몰랐다면 만약에 그분이 뭔가 특혜를 줬던 책임자라면 나와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질문하는데 답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질문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라고 됐는지를 보면은 네. 그것이 왜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에서 공공연히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을 보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법원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두 개의 네 군데 예. 방송사 얘기 네. 드렸는데 채널A에서는요. 예.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조작했다. 근데 골프 쳤잖아요. 예. 다 나왔잖아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십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보면서 울컥하셨을 텐데 김문기 처장이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맞아요. 아빠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도 쳤다 뭐 이렇게 예. 자랑도 하잖아요. 예. 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뭉뚱그려서 보면은 마치 뭐 인지의 영역이다,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다, 기억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실제로 정확하게 무슨 질문이 들어갔고 무슨 답변을 했는지 보면은 이것은 허위사실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굳이 더 확실한 걸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백현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아까도 거의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양형이 그렇죠.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왜냐하면 나올까요? 예. 유죄가 나와도 90만 원이면은 피선거권은 유지가 되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있고 민주당이 434억 원 반환할 일도 없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지금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형 요소들을 따져서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비교해서 가중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매우 명백하게 가중 영역에 있어요. 네. 제가 9월 20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이것 가중사유거든요. 근데 백현동, 대장동은 이 대통령 후보가 기초단체장으로 재직할 때 비리에 연관되어 있느냐 아니냐와 관련된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겁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자, 백현동 허위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유튜브로 다 국회 방송에서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4군데 방송사를 돌아다니면서 매우 계획적으로 그리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가중사유예요. 그다음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가중사유거든요. 자, 백현동 판례를 미리 준비해 왔어요. 거짓말하려고. 정말 불량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까 방송도 4군데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 한 번은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고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걸 팩트체크를 안 해보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3번을 계속 그것도 그 뒤 7일 동안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매우 불량해요. 그다음 4번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가 가중사유거든요. 네. 그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는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현직 신분을 이용해서 발언했어요. 예.
당연히 가중사유예요. 그죠? 그다음에 동종전과 벌금형 포함입니다. 동종전과가 있으면 이것도 가중사유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전과가 있어요.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명함을 한번 잘못 돌려가지고 벌금 50만 원인데 이것도 저 동종전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예.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서두에 김혜경 씨 판결 얘기하면서 네. 이 배소연 씨가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판결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그랬죠. 그렇죠. 그게 왜 배소연 씨는 벌금이 아니고 집행유예냐면 그 허위사실 공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다른지. 내가 김혜경 씨를 위해서 그 대리에서 무슨 뭐 약처방 받아오는 그런 뭐 사적 수발 심부름을 안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사실 함께 포함이 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건데요. 배서연 씨는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아니고 그냥 과거에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건 지금 후보자 본인이 자기 입으로 판넬까지 준비해 와서 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반복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예요. 가중사유예요. 이 6가지가 가중사유가 있는데 반면에 감경사유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대법원 양형기준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뭐가 감경사유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왜? 네. 계속 지금 그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별양형인자로 가중사유가 5개, 일반 양형인자로 가중사유가 1개, 예. 합계 6개나 가중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중 사유가 5개도 아니고 6개다. 6개. 예. 그러면은 가중 영역으로 가면 이게 지금 그 징역형을 택하면 징역 8월에서 2년. 그다음에 이제 벌금으로 가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잖아요. 네. 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왜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나서 판결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 뭐라고 쓸 건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데 뭐라고 쓸 건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자면은 그게 이제 434억이에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반환해야 된다. 434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의 대선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당에 지나치게 막대한 타격이 돼서 네.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된다라고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각의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인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지금 돈 많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굉장히 돈이 많아요. 이제는 뭐 제가 말한 거 기사화도 돼서 더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6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상반기 말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금 정치자금 그 수입회계 지출 보고를 보면은 네. 잔액이 492억이에요. 아.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 322억, 네. 상반기에 벌어들인 돈이 620억, 네. 그다음에 지출한 돈이 450억. 그래서 상반기 그 수입에서 지출 뺀 돈이 170억. 네. 굉장히 우량 기업이죠. 여기 재무제표가 좋네요. 예. 합해서 492억이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건물 예. 네. 2016년에 192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네.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가 추산한 금액에 의하면은 네. 그게 약 450억. 네. 왜냐면은 구입 당시에 네. 그 공시지가가 40억이었는데 네. 지금 93억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산해서 환산을 하면은 450억 정도 네. 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보니까 거기 전세권은 한 12억 설정돼 있어요. 네. 다만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당사 살 때 150억을 대출을 받았답니다. 민주당이 192억 5천에 사면서 네. 150억 다 갚았대요. 어. 그러면 합하면 한 930억 정도 지금 민주당의 네. 총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억 정도 반환해도 한 500억 남아요. 네. 절대로 진영에 타격이 될 정도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상반기에만 170억을 남겼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총선 때 경상보조금도 받고 선거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보조금이 있는 해에는 거대 정당들은 돈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네. 민주당은 내후년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하면은 또 막대한 흑자가 쌓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심대한 타격이 되거나 공중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검찰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런 자료를 저 같은 사람도 찾아보고 아는데 당연히 양형 자료로 제출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등 법조 패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그 네. 민주당의 달달 그 재정 상태에 외우고. 대해서 딱 외우다시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판부도 오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두 번째로 잘하는 정도로.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 네. 이 변호사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쯤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약간 뭐 돌발 영상이라고 그게 아니고 네. 별도의 영상을 하나 짧게 만들어 갖고요. 그 변호사님이 일단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맞추는지 그 여부 한번 저희가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온 후에 별도의 클립으로 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뭘 얘기를 하면은 그거랑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함구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데 민주당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변호사지만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는데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정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늘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공소장에 적힌 워딩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실제 워딩이에요. 왜냐면 유튜브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뭐가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기억, 뭐 인지 이렇게 보기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한다 손 치고 근데 왜 백현동 얘기는 안 하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희가 그러면 짧게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법원 예산 확 늘려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박범계 의원이 그때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검찰 특수활동비, 경찰 특수활동비 이런 거는 다 칼질을 했거나 하겠다고 하면서 네. 법원의 예산 물론 법원의 예산을 늘려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선 변호인들은 사실 정말 뭐 한 10년 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수가 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우는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법관들도 경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예산은 그 필요한 증액은 해야 되는데 네. 다만 민주당의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이는 것은 기우기가 어렵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과거에는 21대 국회 네. 때는 그때 법원 행정처장이었나요? 그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이잖아요. 되게 고위 법관이었던 고위 법관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앉혀놓고 네.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그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아주 흔쾌히 증액해줬어요. 네. 그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이 어지간히 다급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민주당이 장외 집회도 하죠. 그 다음에 판사 겁박도 하죠. 이렇게 예산으로 또 환심을 살려고도 하죠. 예. 뭐 갖은 방법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건 자체만 다른 외부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무죄 나오는 게 불가능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양형 면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 매우 유력하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로 법과 질서와 법치주의와 이런 것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를 응원해 줘야 돼요. 이런 것에 굴하지 말고 정말 독립적으로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 주시라 그런 응원을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좀 박사님 강의, 교수님 강의 듣는 그런 느낌으로 그 이재명 대표 재판 장인 약간 뭐랄까요 그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이 정말 그 통달하신 그런 변호사님의 강의를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최근에 민주당이 장외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뭐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장외에서 이렇게 서명도 받고 그래요. 무죄 타는 서명도 받고 그랬는데 지나가도 저도 몇 번 서명해 달라고 한 3번 잡히기도 했었는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뭐 변호사님은 그런 기억은 없으시죠? 예. 저는 뭐 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방송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하면서 어떤 입장 밝힐 것 같으세요? 아마 뭔가 준비해온 입장이 있을 거고 네. 그 입장의 주된 함의는 네.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그 뭐 장외 투쟁 이런 것들의 결집의 동력을 유지해달라는 행간의 의미들이 담긴 내용들일 겁니다. 네. 그 이미 지금 그 내일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 내일 11개 대학의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교통이 막히느냐 아니냐는 어쩌면은 그 학생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학생 인생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그 대학 입시가 있는 날은 피해서 하는 것이 일종의 국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의 보위에만 이렇게 집중한 나머지 또 그렇게 그 민폐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네. 그 동력은 급격하게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친명하지만 7인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원조 친명.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7명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불어나서 친명이 됐는데 과거에는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갈아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친문이었던 분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고 지는 권력이니까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파를 세탁해서 갈아타잖아요. 네. 정치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 뜬다. 그러면은요 이 동력이 굉장히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내일 당장은 좀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지난주보다는 줄어들 거고 점점 더 그렇게 흩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것의 일단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대규모 특보단을 임명했죠. 그렇죠. 지금 뭐 대선은 아주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무슨 특보 하고 되게 많이 자리를 나눠줬어요.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당신들은 내 특보식이나 되니까 어디 가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선거도 없는 시점에 새삼스럽게 왜 그렇게 대규모 특보단을 꾸리겠습니까? 그런 거라서요. 이제 아마 오늘 오후 선거 이후에 또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저희가 챙겨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네. 끝낼까요? 예. 제가 아까 서두에 네. 그 김혜경 씨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판결을 통해서 앞서 우리 잠깐 영상도 봤습니다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분과 그분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시간도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